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저희 8주차 10월 22일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강의까지 해서 콜버그 전기와 후기 이론 다 살펴보았었죠.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콜버그 전기 이론이긴 하죠. 콜버그 전기 이론을 그대로 추정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비유적으로 콜버그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레스토랑에는 지금 파리만 날리고 새로운 식당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주장이 가능했었던 선행적인 이유 자체가 콜버그가 먼저 도덕성이 인지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서 점차 발달해 나간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하고 비판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도덕 심리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보다 정교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콜버그 이론 자체는 지금 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거나 이런 입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도덕심리학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콜버그의 연구 성과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식의 도덕심리학 연구를 선택하시든 콜버그에 대한 이해는 선행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콜버그에 대해서 가해졌던 가장 대표적인 비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길리건, 나딩스 같은 학자들로 알려져 있는 배려윤리의 비판이랬죠. 콜버그의 주장은 도덕성 발달의 성차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콜버그 같은 경우에 뭐 이전에 많은 발달 심리학이 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로 도덕 발달에 대한 연구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피험자 선정에 있어서도 남성 위주로 많이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도덕성을 측정하고 채점하는 방식 또한 개발해낸 것이죠. 이러한 콜버그 도덕성 발달을 측정해내는 방법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발달은 착한 소년, 좋은 소녀 지향인 3단계에 속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4단계에 속한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린 아동들 대상으로 놀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놀이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관찰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피아제 때도 구슬놀이 실험법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도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놀이에서 이기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든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조금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냉철한 의미에서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해지기 위해서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 놀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초점 맞추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서로 다른 성별 사이의 특징을 콜버그가 전기에서 제안했던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입해보면, 여성은 3단계, 남성은 4단계, 마치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부분의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단계에 속하는 것과 같은 이런 잘못된 묘사 내지 관측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길리건이 콜버그의 연구 결과가 성적인 편견을 나타내고 있다 비판을 하죠. 딜레마 자체를 이제 다르게 뒤틀어서 재구성을 하잖아요. 하인즈 딜레마, 콜버그에서 유명한 것처럼 길리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딜레마 사례가 있죠. 두더지와 고슴도치 사례입니다.
혹시 들어본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대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두더지는 땅을 파서 땅굴 속에서 사는 동물이죠. 그래서 두더지 본인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의 땅굴을 팠습니다. 자, 그런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려고 하는 어느 날 두더지 땅굴의 입구에서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더지가 자기 집 땅굴 앞의 입구로 나가 봤더니 고슴도치, 부모와 자녀, 가족이 추위에 떨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큰 추위가 왔을 때 어떻게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위가 끝날 때까지만 고슴도치님 여기 땅굴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해도 될까요? 마침 이 두더지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고슴도치 가족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그 혼자 살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 넉넉하게 땅굴을 팠다고 했죠. 하지만 고슴도치 어미와 고슴도치 새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끼들은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새끼들이 커질수록 두더지의 공간을 점점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런 동물을 세팅해 둔 이유가 있겠죠.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더지 입장에서는 고슴도치 새끼들이 자라날수록 뾰족한 가시에 계속 찔리게 되어서 여간 곤란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대답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에서 이런 자료를 활용해 보시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질문 던지는 순서가 있죠. 지금 도덕성 발달의 성찰을 지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는 우선 남성 학습자들에게 먼저 던지는 게 순서상 굉장히 좀 효과적인 학습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굴은 두더지가 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굴의 소유권은 두더지에게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할 정도로만 잠시 머무르자고 했지만 새끼들이 계속 자라고 있어서 두더지의 소유권을 침범하고 있는 상태예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지켜져야 되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비록 굉장히 추운 상태이긴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나가서 새로운 거처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죠. 제가 지난 학기에도 그 서울교대 선생님들 대상으로 대학원 강의 진행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4분 수강하시는 선생님이 다 여성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4분 가운데 1분 정도는 제가 원하는 길리건이 생각했던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부분 좀 권리라든지 공정성, 재산 이런 것과 관련한 것에 가까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학교라고 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 아닐까. 좀 관료제적이고 차가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좀 남성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조금 더 생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길리건이 생각하는 여성적인 배려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두더지 찔러서 굉장히 아프죠. 하지만 고슴도치들 두더지랑 같이 살면서 겨울 동안 정이 들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됐는데 쫓아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두꺼운 이불을 가지고 와서 고슴도치 새끼들에게 덮어주고 그래서 두더지가 찔리지 않게 해서 함께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모범 답안이라고 하던데 요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길리건의 두더지와 고슴도치 딜레마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좀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도덕적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지향한다. 길리건이 실제 그래서 쓴 저서 중에 다른 목소리로 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소리를 지향하고 있느냐?
남성은 사회적 관계들을 위계적인 질서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뜻함보다는 냉철함, 위아래,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갈려져서 문제 상황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인간관계적인 연관성, 따뜻한 배려, 민감성, 그리고 이것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진 않지만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었죠. 선생님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 상황 생겼을 때 이제 그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많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개인적 차이라기보다는 평균적인 성 차이입니다. 남성들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화를 선호하고 여성들은 직접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 이제 베스트셀러 속에서도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 라고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의 두 가지 의미 이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길리건이 베르일리 이야기하면서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성이 이야기하는 권리라든지 공정함, 이것은 우리가 이성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도덕성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길리건이 강조하는 배려, 따뜻한 공감, 관계성 이런 것은 도덕성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아주 이번 학기 초반에 살펴봤던 프로이트처럼 무의식적인 정서나 감정 여기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고요. 길리건의 경우에는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싹트게 된 우리 충분히 의식할 수 있는 감정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길리건의 배려윤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도덕 심리학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면서도 도덕 교육에는 도덕 철학적인 기초, 윤리학적 기초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도덕 철학적 부분은 일부 판서 강의하면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배려윤리와 관련해서 도덕 철학적 기초 25분 동안 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PPT 안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녹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덕에 있어서 감정을 중시 여기는 학자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이성주의 계열이 아니라 경험주의 계열의 사상가일 테고요. 경험주의라고 하면 영국 근대의 경험론이 떠오를 것입니다. 베이컨, 로크, 휴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휴이 감정을 중시 여기는 도덕 감정론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휴이 내세웠던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죠. 이성은 감정의 노예여야 한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도덕성에 있어서 도덕적 판단을 해나가는 이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휴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까요? A 사례입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니까요.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는 자식이 있었고요. 이 자식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무르고 꾸중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의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직장을 가져보라는 의미에서 꾸중을 했겠죠. 하지만 좀 삶의 상실감에 많이 고통받고 있었던 자식은 조금 더 아프게 받아들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온 다음에 부모를 찔러서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공한 사례가 아니고요. 실제 뉴스에서 우리가 접해보았던 사실의 사례입니다. 사례 A이고요. 사례 B.
살모사라고 하는 뱀이 있죠. 살모사 뱀 이름을 풀이해 볼까요? 어미를 죽이는 뱀입니다. 네. 뱃속에서 알이 부화된 상태로 새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뱀이죠. 바로 옆에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있죠. 아기를 낳는다고 기진맥진에 있는 엄마 살모사 뜯어 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사례, B 사례입니다. A 사례, B 사례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면 응답하는 바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B 사례, 살모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비한 자연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A 사례, 존속 사례, 인간의 사례에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실적인 측면만 이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동일한 사례입니다. 이후에 출생한 개체가 자신을 낳아준 개체를 죽인 사례이죠. 하지만 A와 B 사이에서 우리가 A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했다고 반응하는 건 우리의 도덕적 감정을 찌르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흉 같은 경우에 도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건 감정이다. 감정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도덕적인 것은 아니죠. 질투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휴 같은 경우에 가장 도덕적인 감정으로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야기하죠. 실제 배려윤리에서도 공감이라고 하는 거 중요시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덕 철학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휴의 도덕 감정론 영향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조금 덧붙이자고 하자면 실제 휴미 연상심리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감정은 전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옆에 아이가 영문을 모르더라도 같이 슬퍼하면서 울기 시작하죠. 마치 휴은 감정이 현악기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악기는 한 줄을 울리면 그 줄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줄을 같이 울려서 아름다운 조화로 음악이 완성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정의라고 하는 중요시 여겨지는 도덕적 가치, 콜버그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도덕적 가치, 길리건이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길리건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복리에 대한 관심, 따뜻한 배려를 포함하는 것으로의 정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따뜻한 배려나 관심 이런 게 오히려 냉철한 정의에는 반대가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정의. 가족이라고 해서 더 잘해줄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똑같이 대하자. 무조건적으로 공정해야 된다. 이런 차가운 의미에서의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콜버그에게 있어서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두 번째 정의의 의미를 채택하는 사람이겠죠.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의미, 원리를 가지고 추론하고 그 추론의 결과에 따라서 입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길리건은 그것과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죠. 길리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맥락, 특히 여성들 인간관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들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견지에서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도덕성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블라지, 이 사람이 도덕적 정체성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덕성을 가장 우위에 두는 학생이 도덕적 학습 결과가 좋을 것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려윤리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시 여기는 도덕적 가치,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맥락이라든지 배려, 이것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여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도덕성은 정의와 배려라고 하는 상호 의존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콜버그 방식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일부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길리건이 강조하는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정의, 이것도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상호 의존적인 요소, 이 요소들,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자면 이 각자들은 도덕적 문제들을 파악하는 특수한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다른 발달 유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성에 있어서 정의 지향의 도덕성과 여성에 있어서 배려 지향의 도덕성이 서로 다른 발달 유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리건은 콜버그가 말하는 도덕성의 3수 중 6단계 발달 이론, 이것이 배타적으로 너무 정의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건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대우로서의 정의, 이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건이 볼 때 콜버그는 도덕성의 또 다른 측면인 따뜻한 배려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성적 편견이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리건에 따르면 콜버그는 여성들의 독특한 판단 방식인 따뜻한 배려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편견을 지닌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윤리에 대한 비판으로서 배려윤리가 등장한 이후에 이것도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죠. 하지만 최근 도덕교육의 담론에서 그 콜버그 전기 방식의 논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더 이상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길리건의 배려윤리 또한 도덕교육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물론 길리건이 정의와 배려의 조화를 강조하긴 하지만요. 배려윤리 자체만 가지고 논의를 펼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요즘은 도덕교육의 담론이 아니라 다른 학계에서 배려윤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어떤 학문 분야에서 배려윤리를 많이 이야기할까요? 배려가 케어를 번역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돌봄의 윤리라고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업군 내지 학문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질병이라든지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열악한 상태에 놓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는 백의의 천사들, 우리는 간호사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간호사 비롯한 의료진들께서도 굉장히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간호학 관련한 여러 학회에서 돌봄의 윤리,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학문적 전체성 잘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배려윤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나딩스의 배려윤리, 나딩스 같은 경우는 특히 배려윤리를 배려윤리 교육론에 좀 적용시키는 논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길리건 배려윤리 잠시 쉬셨다가 조금 더 논의하고 그 나딩스가 제시하는 배려윤리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